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광을 내는 내 모습이 거울처럼 비친다. 박수진 50세. 6개월 전부터 이 집의 가정부가 된 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현관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후, 깊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손에 든 걸레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촉감이 낯설지 않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아니, 그럴 리 없다. 나는 분명 6개월 전에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으니까. 현관 정면에 걸린 대형 초상화가 눈에 들어온다. 고 진성그룹 회장 부인, 그러니까 3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진만수 회장의 첫 부인 초상화다. 이상하다.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더 정확히는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닮은 듯한 얼굴. 하지만 누구를 닮았는지는 떠오르지 않는다. 아줌마, 날카로운 목소리에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둘째 며느리 최윤서 씨가 실크 가운을 걸치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아니, 이 시간에 왜 깨어 계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다. 내가 왜 깨어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층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더군요. 변기에 얼룩이 그대로 있던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아침에 시아버님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뻔하잖아요? 나는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대리석 계단을 오르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 아니, 언제였더라? 누군가 나를 이렇게 큰 계단 위로 업고 올라가며 우리 수진이 무거워졌네 하고 웃던 목소리가 고개를 흔들었다. 또 이상한 상상이다. 내 이름은 박수진이고 나는 평생 이런 저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남편과 사별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 들어온 것뿐이다. 할머니가 다시 닦으래요? 막내 손자 진호가 화장실 문 앞에서 나를 보며 물었다. 15살 중학생인 이 아이만이 유일하게 나를 할머니라고 부른다. 다른 식구들은 모두 아줌마 혹은 그냥 거기라고 부르는데 괜찮아. 할머니 일이니까. 근데 할머니, 우리 증조할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뭐라고?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손을 멈췄다. 가끔 증조할아버지가 할머니 보면서 울 것 같은 표정 지으시거든요. 엄마는 노망 같다고 하는데 전 아닌 것 같아요. 진호는 그 말만 남기고 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변기를 닦기 시작했지만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 벌써 다 차렸네요? 막내 며느리 서연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다. 김치찌개 끓였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 시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가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하고 중얼거리시던데. 서연이는 찌개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 실례지만 요리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 김치찌개 맛이 정말 특이한데 시아버님이 어릴 때 드셨던 맛이랑 비슷하다고. 그냥 어려서부터 해왔어요.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사실 나도 모른다. 왜 이렇게 김치찌개를 끓이는지, 누가 가르쳐 준 건지. 그저 손이 기억하는 대로 만들 뿐이다. 어머니, 혹시 부모님이? 서연이가 무언가 더 묻으려 했지만 장남 진상훈 부회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진상훈 부회장이 85세 노 회장 진만수를 모시고 들어왔다. 노 회장은 식탁에 앉자마자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이 뭐랄까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듯한 이상한 눈빛이었다. 박수진 씨, 네, 회장님. 혹시 부모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진상훈이 급히 끼어들었다. 또 시작이세요?
가정부한테 왜 자꾸 그러세요? 박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아버지가 좀 그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돌리는 신용을 했다. 노 회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간절했다. 나는 김치찌개를 떠서 노 회장 앞에 놓았다. 한 숟가락 드시더니 노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맛이야. 아버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노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드시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쥔 채 이건 손대지 마세요. 둘째 진상민 전무가 서재로 들어와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책장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앨범들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우리 가족 사진이니까. 그는 책장 한 칸을 가리켰다. 오래된 사진첩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30년 전 사진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아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상하네. 가끔 보면 그는 고개를 흔들며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청소를 계속했다. 그런데 실수로 팔이 닿는 바람에 사진첩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황급히 주우려다가 펼쳐진 페이지에서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여자아이가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목걸이가 나는 주머니에서 늘 지니고 다니는 목걸이를 꺼냈다. 엄마가 돌아가시며 남겨준 내가 아는 유일한 유품. 똑같았다. 사진 속 목걸이와 내 목걸이가 완벽하게 똑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자세히 보려는 순간 뭐 하시는 거예요? 장녀 진수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사진첩을 놨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떨어뜨려서. 감히 우리 가족 사진을. 그녀는 사진첩을 낚아채며 나를 노려봤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 손에 든 목걸이를 본 것이다. 그 목걸이는? 아, 이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어머니, 유품이라고? 진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저기 목걸이 좀 자세히 봐도. 수연아, 밖에서 진상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의 시간이야. 진수연은 나와 목걸이를 번갈아 보다가 황급히 서재를 나갔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다. 공포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나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오늘 본 사진 속 목걸이가 계속 떠올랐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느낀 묘한 익숙함. 노 회장이 나를 보는 그 간절한 눈빛. 내가 만든 김치찌개에 눈물 흘리시던 모습. 무엇보다 왜 나는 이 대저택이 낯설지 않은 걸까? 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네, 들어오세요. 서연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힘드시죠? 우리 시누이들이 좀 심하게 대해서. 괜찮아요. 일하러 온 거니까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상한 얘기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네, 시아버님이 가끔 잠꼬대를 하세요. 제 방이 시아버님 방 옆이라 들리거든요.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우세요. 거의 매일 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진이요? 네. 30년 전에 실종된 시아버님의 장녀 이름이 진수진이었대요. 5살 때 갑자기 사라졌다고. 서연이 내 얼굴을 유심히 봤다. 그런데 어머니 본명이 박수진이시죠? 네, 혹시, 아니, 이건 제 상상일 수도 있는데,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없으신가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다. 나는 5살 이전의 기억이 없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거기서 만난 엄마가 나를 키워주셨다. 그 엄마가 남긴 것은 이 목걸이와 수진이라는 이름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상한 상상을. 서연이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다.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머니 목에 있는 그 점. 거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나비 모양이에요. 제가 본 옛날 앨범에 진수진 아가씨 목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다. 어렸을 때부터 있던 점. 엄마가 천사가 남긴 자국이라고 했던 그때였다. 쿵.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어머, 시아버님. 서연이 뛰쳐나갔고 나도 따라 올라갔다. 노 회장이 복도에 쓰러져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하나를 꼭 쥐고 아버지! 아버지!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그런데 나는 노 회장이 쥐고 있던 사진을 봤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아기 목에는 그 목걸이가. 수진아, 노 회장이 나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우리 수진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진상훈이 소리쳤지만 노 회장은 계속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30년을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꼭 쥐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정말 내가. 가정부는 왜 여기 있어요? 진수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복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족들만 있어야 할 중환자실 앞에 내가 있는 게 못마땅한 모양이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실까 해서. 필요한 건 없으니까 집에나 가서 청소나 하세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왜일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이곳에 붙잡아두는 것처럼. 어머니, 서연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밤새 여기 계셨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회장님은.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 심하대요. 서연은 나를 복도 끝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시아버님 서재에서 찾은 거예요. 낡은 서류 봉투였다. 1980년 5월 15일 실종 신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왜 이걸 저한테?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빛바랜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실종 아동 신고서. 이름 진수진. 나이 5세. 실종 일시 1980년 5월 15일 오후 3시경. 실종 장소 남산 어린이 놀이터. 특징 목 왼쪽에 나비 모양점, 금색 나비 목걸이 착용. 보호자 아버지 진만수, 계모 김영희. 계모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시아버님의 첫 부인은 수진 씨를 낳고 산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1년 후 재혼하신 분이 지금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큰고모님을 낳으신. 그럼 진수진 씨만 친어머니가 다른. 네. 그래서 더 특별히 아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서연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이상한 게 실종 당일 CCTV를 확인해 보니 수진 씨는 놀이터에 간 적이 없대요. 집에서 나간 기록도 없고 그럼 집 안에서 사라진 거죠. 그런데 왜 놀이터에서 실종됐다고 신고했을까요? 오한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멍하니 부엌에 앉아 있었다. 실종 신고서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1980년 5월 15일. 내가 고아원에 있던 최초 기록도 1980년 5월이야. 아줌마, 아침은 안 해요? 최윤서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죄송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다. 무언가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잊혀진 기억의 파편들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진상훈과 진상민이 들어왔다. 둘의 표정이 심각했다. 형, 정말 아버지가 유 원장을 바꾸신 거야? 변호사가 그러더라. 한 달 전에 공증까지 받으셨대. 미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은 나를 발견하고 입을 다물었다. 뭐 엿들었어? 진상민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거짓말 같은데. 그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그 순간 내 목에서 목걸이가 흘러나왔다. 진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목걸이. 왜 그러세요? 어디서 났어? 그 목걸이. 그가 목걸이를 낚아채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거짓말. 그 목걸이는. 장민아, 진상훈이 동생을 말렸다. 뭐 하는 거야? 가정부한테. 형, 저 목걸이 안 보여. 저게 그. 진상훈도 목걸이를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두 사람은 나를 유령 보듯 쳐다봤다. 전화가 울렸다. 서연이었다. 어머니, 시아버님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그런데요? 계속 수진이 어디 있냐고 하세요. 가족들은 다 수진이는 30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데 시아버님은 아니야, 살아있어. 내가 봤어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으세요. 박수진 씨를 데려오라고. 저를요? 네, 꼭 봐야 한다고. 지금 오실 수 있어요?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다. 지금 가겠습니다. 막 방을 나서려는데 복도에 진수연과 최윤서가 서 있었다. 어디 가시려고? 병원에 회장님이 부르신다고. 안 돼요. 진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가정부가 왜 병원에 가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데. 하지만 언니 말이 맞아요. 최윤서가 거들었다. 괜히 가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두 사람이 길을 막고 섰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밖에서 경적 소리가 났다. 창밖을 보니 서연이 차에서 손짓하고 있었다. 저기 며느님이 데리러 오셨는데. 두 사람은 마지못해 길을 비켰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불안과 경계로 가득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운 노 회장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이 30년을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수진아. 회장님,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아니야, 넌 내 딸이야. 진수진이야. 노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온기였다. 목걸이. 네 목걸이를 보여줘. 나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드렸다. 노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목걸이는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가 나왔다. 세트였어. 목걸이와 반지. 네 엄마의 유품. 나는 숨이 막혔다. 반지와 목걸이의 나비 문양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런데 왜 30년이나?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노 회장이 흐느꼈다. 그날, 네가 사라진 날, 사실은 아버지!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진상훈이 들어왔다. 뒤로 진상민과 진수연도 보였다. 뭐 하시는 거예요? 가정부한테. 이 애는 가정부가 아니야. 노 회장이 소리쳤다.
이 애는 내 딸이야. 너희들이 없애버린 내 딸.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진상민이 비웃었다. 수진이는 죽었어요. 30년 전에. 아니야. 살아있어. 여기 있잖아. 그때였다. 진수연이 나서며 말했다. 맞아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이 여자는 그냥 가정부예요. 우연히 비슷한 목걸이를 가졌을 뿐이고. 우연이라고? 노 회장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럼 이것도 우연이야. 그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수진이 발자국, 손도장, 그리고 DNA 샘플. 내가 30년 동안 보관해온 거야. 이제 검사해보면 알 수 있다. 가족들의 얼굴이 일제히 창백해졌다. 아, 아버지. 내일 당장 검사할 거야.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내 딸이라면 노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자식들을 둘러봤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낼 거다. 나는 홀로 옥상에 올라왔다.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 서울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정말 진수진일까? 손에 든 목걸이가 석양빛에 반짝였다. 그때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기억. 수진아, 이거 엄마 거야. 나비처럼 예쁘게 자라렴. 여자의 목소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 아파요? 응, 조금. 하지만 우리 수진이 보니까 안 아파.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이제야 떠오르는 걸까? 어머니,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혼자 계셨네요. 네. 생각이 많아서. 서연이 내 옆에 섰다. 어머니, 저 하나 더 알아낸 게 있어요. 뭔가요? 30년 전 실종 당일 병원 기록을 찾아봤는데 김영희 씨, 그러니까 돌아가신 계모가 같은 날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았대요. 임신이요? 네, 넷째 아이였죠. 그런데 한 달 후 유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이건 제가 찾은 30년 전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노 회장과 한 여자, 그리고 새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어린 여자아이가 없네요? 네, 수진 씨만 없어요.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일부러 지운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서연이 내 손을 잡았다. 시아버님은 30년 동안 어머니를, 아니 수진 씨를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매년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 구하원을 뒤지고. 그 기록이 서재에 가득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진상훈, 진상민, 진수연,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까지. 앉으세요. 진상훈이 차갑게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다. 박수진 씨, 아니 누구시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진상훈이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100억입니다. 이 돈을 받고 사라져 주세요. 네, DNA 검사 같은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왜 그러시는 거죠? 왜긴요. 진수연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진수진이라면 아버지 재산의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장녀니까. 그럼 우리는 그럼 30년 전에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진상민이 소리쳤다. 그냥 수진이가 혼자 나가서 실종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그런 거 알아서 뭐해요? 최윤서가 비웃었다. 30년이나 지난 일을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되잖아요. 지금처럼요? 네, 가정부로 그게 당신한테 어울리잖아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대신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DNA 검사를 받겠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둘러봤다. 만약 제가 정말 진수진이라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나? 미국에 계신데. 비행기 타고 오시라고 해야지.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다. 큰 정원, 흔들리는 그네,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던 손길, 높이, 높이, 더 높이. 내 목소리, 어린 내 목소리다. 조심해, 수진아. 떨어지면 큰일 나. 남자의 목소리, 따뜻하고 걱정 가득한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들. 왜 쟤만 예뻐하는 거야? 우리는 뭐야? 저 애만 없으면 아이들의 목소리,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다. 무언가 더 끔찍한 기억이 봉인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수진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영희, 계모, 네, 30년 만이네요. 수진아, 계모 김영희는 왜 30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했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제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